여러분, 유럽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1년 이상 머문 독일, 이탈리아, 미국인 수가 전년보다 20% 급증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귀화 시험을 보는 유럽인들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외국인들에게도 폐쇄적인 국가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럽인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자꾸 하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헬레나 슈미트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8살 딸 에밀리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에밀리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저는 수출 무역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국제 비즈니스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죠. 싱글맘으로서 에밀리아에게 이런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저희의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난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화요일 아침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 접근을 차단했던 거죠. 그때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사는 제 서명이 사기 사건과 연관된 서류에 있으니 경찰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고위 임원이 가짜 국제 무역 서류를 통해 수백만 유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제 서명이 그 서류 중 하나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서명한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떨며 이건 분명 실수이고 결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상사도, 저를 몇 시간 동안 신문한 경찰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가장 힘든 건 경찰 조사나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하나밖에 없는 딸 에밀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밝고 행복했던 딸이 빨갛게 충혈된 눈과 눈물로 얼룩진 뺨으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에밀리아가 아이들이 엄마가 범죄자라고 말하고 더 이상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매일이 전날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 친구들은 저를 피하려고 길을 건너갔고 이웃들은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기자들 때문에 계속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에밀리아가 잠든 사이에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5년 전 업무차 한국을 방문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근심이 없었던 순간이어서 그랬던 건지 한국이 제일 처음 생각나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폐쇄적이고 외국인들에게 환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첫날 지하철 시스템에 혼란스러워 길을 잃었는데 한 경찰관이 저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적지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실수로 카페에 비싼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3시간 후에 분실한 걸 깨닫고 급히 돌아갔을 때 휴대폰은 제가 두고 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혼자 걸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나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을 그저 독일과 너무 달라서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기억들이 제 상황의 어둠 속에서 먼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의 방으로 가서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저는 에밀리아의 작은 손을 제 손에 쥐었어요. 저는 에밀리아에게 아주 멀리 이사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모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에밀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어디냐고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 제 입술에서 낯설고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전에 한번 방문했었고 그곳이 아름답고 안전하며 이곳과는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에밀리아는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학교와 방,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의 무게를 느끼며 삼켰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용감해지고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요. 에밀리아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있을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날 밤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클릭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희망차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그저 비즈니스 목적지였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저희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모든 삶을 4개의 여행 가방에 담았어요. 옷가지들, 사진 앨범, 에밀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곰 인형, 그리고 몇 권의 소중한 책들이었죠. 다른 모든 것들은 팔거나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베를린 아파트에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저희 역사의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할 때 저는 긴장으로 배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도착을 알렸어요. 한국어의 낯선 소리가 갑자기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가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보라고 말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희 앞에 펼쳐졌는데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불빛의 바다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졌어요. 저는 목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제 두려움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공항은 활기찬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한국어 기호로 된 표지판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음악처럼 들리지만 제 귀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언어를 말하며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향해 군중을 따라가면서 에밀리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에밀리아가 저희 짐을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강남이라는 서울의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곳이 서울의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새 집은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무실과 호텔 방을 결합한 것으로 많은 싱글이나 작은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죠. 베를린 아파트의 절반 크기였어요. 작은 주방, 화장실, 그리고 거실과 침실 역할을 모두 하는 큰 방이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복도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어요. 적어도 저희는 이곳에서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에밀리아가 내온 간판과 높은 건물들을 창밖으로 바라보는 동안 저는 저희 침대를 준비했어요. 에밀리아는 밤에도 바깥이 너무 밝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어요. 다른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렸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식료품을 사야 했는데 어느 가게 간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신비한 채소들과 이상한 포장식품들이 진열대에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우유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노인 여성이 제 혼란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하면서 손짓으로 기본적인 물건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간단한 일들이 거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음식 주문하기, 길 묻기, 지하철 타기,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필요로 했어요. 저는 발음할 수 없는 한국어 문장을 가리키며 작은 회화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첫 주를 마친 후 에밀리아는 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여기가 좋지 않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이상하고 학교 아이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어서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읽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한 걸까요? 에밀리아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끔찍한 실수였을까요? 어떤 밤에는 에밀리아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길을 잃은 것 같고 그렇게 이방인 같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전 방문 때 만났던 박 부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하고 유럽 시장 경험이 필요한 작은 수출 컨설팅 회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급여는 베를린에서의 제 직책보다 훨씬 낮았지만 생명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다채로운 포스트잇을 사서 저희 아파트의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문, 창문, 냉장고, 탁자와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는 연습도 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발음이 좋아질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천천히 작은 승리들이 쌓여갔어요. 성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거리 표지판에서 몇 글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길을 잃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에밀리아가 학교 후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게 들어보라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저는 에밀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발음은 저보다 더 좋았습니다. 에밀리아는 한국어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름이 민지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내일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대요. 그날 밤 에밀리아가 평화롭게 잠든 동안 저는 곳곳에 한국어 라벨이 붙은 저희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어쩌면 저희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한수진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수진 씨는 제가 새로 온 독일 여자라면서 딸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사 구내식당에 앉아 식사하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있었기에 그녀의 친근한 접근 방식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제 딸 에밀리아가 8살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진 씨는 자신도 9살 된 아들이 있고 저처럼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저를 즉시 그녀와 연결된 느낌이 들게 했어요. 싱글맘으로서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수진 씨는 저희의 한국 가이드가 되어주었어요. 그녀는 저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는데 에밀리아는 구부러진 지붕이 있는 화려한 건물들에 놀라워했습니다. 따뜻한 일요일에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잔디 위에 펼쳐진 파란 매트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을 구경했어요. 수진 씨는 저희가 주문하기 두려워했던 음식들도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빨간 떡을 저희 앞에 놓으며 이것이 떡볶이라고 설명했어요. 맵지만 맛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첫 입을 먹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틈틈이 맛있다고 선언했어요. 삶은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표지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학교에서 2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저희 아파트는 점점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날이 왔어요. 저는 에밀리아를 데리러 학교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평소 기다리는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생님에게 확인했을 때 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은 에밀리아가 약 1시간 전에 떠났다며 어떤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서명이 있는 쪽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제 서명이요. 마치 독일에서 위조된 것처럼요. 세상이 제 발밑에서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고 소리쳤어요. 학교는 즉시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에밀리아를 정문 밖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서 스킵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전화기를 거의 잡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전화했어요. 수진 씨는 20분 안에 학교에 도착해서 경찰이 저를 질문하는 동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저와 함께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동네 상점 주인들과 경비원들에게 에밀리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수진 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찾을 거라고 한국은 매우 안전하니 에밀리아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가 저희를 따라잡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한 제 결정이 에밀리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아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를 데려간 남자는 제 독일 전 회사에서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독일로 돌아가게 해서 사기 혐의를 계속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에밀리아를 보았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에밀리아는 그 남자가 호텔에서 저와 만날 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한국어로 된 만화를 보여줬대요. 그날 밤 에밀리아가 잠든 후 저는 한국으로 이사 오기로 한 결정보다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전화로 한국 시민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시는 독일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 문화, 언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했어요. 또한 에밀리아와 제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한 1년이 걸릴 거예요. 제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에밀리아가 잠든 후에는 매일 밤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언어책을 보느라 눈이 타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외우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저희의 작은 아파트를 한국어 학습센터로 바꿨습니다. 냉장고, 욕실 거울, 심지어 에밀리아의 장난감에도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각 메모에는 한국어 단어와 그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은 책, 문은 문, 창문은 창문이라고요. 매일 아침 준비하면서 한국 국가를 틀었어요. 출근 버스에서는 이어폰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설정도 한국어로 바꿨는데 사용하기 더 어려워졌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수진 씨는 제 가장 큰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음을 고쳐주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중요한 한국 명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공부할 힘이 없을 때면 그녀는 커피를 가져와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희가 대화 연습을 하던 어느 저녁에 제 한국어가 정말 빨리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충분히 빨리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리아는 한국어 교과서에 둘러싸여 저희 작은 부엌 테이블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에밀리아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눈을 크게 뜨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녀를 제 무릎에 앉혔어요. 진정으로 어떤 장소를 사랑하면 완전히 그 일부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영원히 속하기를 원한다고요. 에밀리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국어 단어를 퀴즈처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의 집중적인 공부 끝에 저는 시민권 시험을 봤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객관식 문제는 감당할 만했어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주요 명절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문장을 작성해야 하는 필기 부분은 훨씬 어려웠어요. 각 글자를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필기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한국어 작문 실력이 아직 충분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에밀리아를 재운 후 저는 저희 작은 발코니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공부 시간을 들였는데도 실패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타는 토스트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에밀리아가 의자 위에 서서 조금 탄 빵을 접시에 조심스럽게 놓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자랑스럽게 아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너무 슬퍼 보였대요. 저는 그녀를 안고 제 어린 딸이 얼마나 어른스러워 보이는지 놀랐습니다. 에밀리아는 커다란 파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 다시 시도해보자고요. 그녀의 단순한 믿음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다시 시도할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녀 말이 맞다고 하며 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저희는 다시 시도할 겁니다. 저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수진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한부모 지원센터에 가입했어요. 첫 모임에서 저는 아무도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을 이상한 외국인이 될까 봐 긴장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라는 여성이 즉시 다가와 차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지영 씨는 제 한국어가 좋아지고 있다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으로 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센터를 통해 저와 에밀리아는 다양한 한국 문화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고춧가루 양념을 손으로 버무리다 보니 손이 빨갛게 변했어요. 강한 냄새에 제가 재채기를 했지만 맛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동시에 새콤했어요. 저희는 전통 명절을 위해 밝은 색상과 흐르는 소매가 있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분홍색과 노란색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는데 천이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에밀리아는 자신이 공주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사위 대신 막대기를 던지는 전통 한국 보드게임인 윷놀이를 배웠어요. 에밀리아가 처음으로 또래 한국 소녀를 이겼을 때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에밀리아는 제가 이겼다고 외치며 위아래로 뛰어올랐어요. 저는 제 딸이 한때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웃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제가 한국인이 되려는 결심을 알아차렸어요.
그들도 시민권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저와 한국어 대화 연습을 했고, 퇴근 후에는 영어 자막이 있는 한국 영화를 보는 영화의 밤을 가졌어요. 김 부장님은 공식 시민권 인터뷰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동료들이 묻는 모의 면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런 연습 시간에 왜 한국 시민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제 대답은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한국이 저를 구해주었다고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이 나라와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와 제 딸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보답하고 싶다고요. 매번 대답할 때마다 그 말이 더욱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권 시험을 볼 때는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단지 한국에 대한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동료들은 한국 국기처럼 장식된 케이크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가오는 면접에서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태극 무늬, 즉 한국 국기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상징이 들어간 아름다운 스카프를 선물했어요. 수진 씨는 이것이 모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며 제 목에 부드러운 천을 둘러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미소 짓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요. 시민권 면접 날이 되었어요.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장 좋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수진 씨가 준 태극 무늬 스카프를 둘렀어요. 에밀리아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와 한 번 더 한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제가 이제 자기 한국어 선생님처럼 들린다며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면접실은 밝고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큰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3명의 관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앉기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역사, 법률, 문화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문법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한국어로 각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현재 대통령의 이름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왔어요. 제가 왜 좋은 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셨던 경찰관, 에밀리아가 사라졌을 때 밤새 함께 해준 수진 씨, 한국 국기 케이크로 저를 놀라게 했던 동료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지원센터의 어머니들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한국이 저를 구해주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눈물이 맺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이곳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요. 제가 배운 한국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과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혼자 마주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요.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고 저는 평생 그 일부가 되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 중 한 분이 재빨리 눈물을 닦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매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마침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아가 옆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제 한국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축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차서 글자가 흐려졌어요. 에밀리아는 위아래로 뛰면서 엄마가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로 수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녀의 흥분된 목소리가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말에 제 동료들은 우리의 새 한국인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있는 멋진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희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작은 파란색 책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햇살 속에 빛났고 건물들은 수천 개의 별처럼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 저 혼자 에밀리아를 키우게 된 제 남편 데이비드를 생각했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도 이 나라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고요. 당신을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통 대신 감사함으로 당신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 건물들, 지나가는 얼굴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나라의 일부였어요. 수진 씨는 사무실 문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국인이 된 느낌이 어떤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면서 제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느낌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이곳에 속한 것만큼 어디에도 속한 적이 없었다고요. 독일에서 배신당한 싱글맘에서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으로 헬레나의 여정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치유, 희망, 그리고 진정한 집을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